오늘 저의 사연은 얼른 쓰고 싶어 글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큰맘 먹고 제보합니다. 평소 사연 채널을 보고 있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연을 결국 사연 채널까지 제보하게 되다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이 글을 다 쓰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요. 부디 끝까지 들어보시고 어떤 말이든 좋으니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남편과 만난 시점쯤부터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저는 남편을 동네 서점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겐 두 개의 취미이자 인생의 낙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욕탕을 가는 것이고 하나는 동네 서점을 가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나면 너무 시원하고 개운해 그 기분에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고요. 서점은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했던 터라 만화책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보곤 했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힘들 때면 책에 의지하고 서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당시 제 나이는 30 후반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노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남자를 찾고 싶어도 다들 저보고 너무 늦었다며 한번 갔다 온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희서 씨 나이 됐으면 한번 갔다 온 남자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 나이 되도록 결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아, 네. 근데 저는 그냥 혼자 살려고요. 이제 와서 한번 갔다 온 남자는 좀 부담스럽고요. 뭐? 혼자 산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시대면 충분히 결혼을 꿈꿀 수 있지만 저 때 30 후반은 저런 이야기가 나올 법했습니다. 주변만 봐도 모두 시집 장가가 애 낳고 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로망은 버리고 조용히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동네 서점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남편 쪽을 흘끗흘끗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부끄러워서 그만 시선을 돌렸죠. 한마디로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이 동네 서점을 자주 애용한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매일같이 그 서점에 발도장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남편을 보는 게 티가 났는지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저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에게 처음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동네 서점인지라 크기도 작고 아늑했기 때문에 말을 걸기도 쉬웠을 것 같아요. 아, 무라카미 하루키 책 좋아하세요? 저도 그런데. 상실의 시대, 이 책 정말 좋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읽어봐야겠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새로 이사 왔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여기 동네 서점이 여기 딱 한 군데뿐이라 아쉬웠는데 다행히 책 종류가 많아 좋더라고요. 사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저는 회사가 이 근처라 2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출판업계 회사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2년 전 정착한 이곳이 고향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요양 겸 고향에 내려온 것이라고 했고요. 그때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의 힘이란 정말 대단한 것이 남편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더군요. 지나고 나면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서로 어떻게든 더 있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콩깍지라 해도 좋지만 어찌됐건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마치 붕어빵 노점 기계 앞에 붕어빵을 사 먹으려고 서 있으면 느껴지는 온기처럼 몸이 노곤할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죠. 전 얼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이 사람도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희서씨, 나는 당신과 만나면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게 아까웠어.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테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 아내가 되어줄래? 내가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뻔한 멘트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긴 해줄게.
남편은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관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보살피고 있던 몸이 아픈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 겁니다. 대놓고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저를 보면 혀를 찬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특히 첫 만남에서 제가 편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시는 것에 상처를 받았어요. 뭐? 그러니까 엄마 아래에서만 자랐다고?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두 집 살림 하시다가 그만 이혼하셨어요. 어머머,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이 나셨다고? 아유, 그래도 여자가 이혼해서 혼자 애까지 키운 걸 보니 어머니가 꽤 독한가 보네. 네? 우리 때 이혼은 자식 생각하면 못하는 거였지. 그냥 남편이 바람 나면 바람 나는 대로 견디면서 살았으니까. 나도 우리 애 아빠가 몇 번 술집 여자 만나고 돌아다녔지만 다 참았거든. 그러다 결국 이꼴 났지만 요즘은 안 아픈 곳이 없어. 허리 마디마디가 다 쑤셔. 아무튼 대단하시네.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당황스러웠죠. 저는 무슨 말을 해도 돌려 말하는 편인데 시어머니에게는 그런 배려 따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티를 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아까 마음 많이 상했지?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 잘 말릴게. 당신이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나중에 남편이 쩔쩔매며 이런 말로 달래주었는데도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편을 사랑했던 터라 어쨌건 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근처 작은 중국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른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흔쾌히 알겠다며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분가를 하면서 원래 살던 집에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으니 남편은 그것이 마음에 좀 걸렸던 모양입니다. 보통 일 끝나면 기진맥진하여 저는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싶은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잠깐 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힘들면 당신은 먼저 들어가서 쉬어. 나 그냥 어머니 얼굴만 보고 올 테니까. 어떻게 그래. 어머니 또 당신만 보내면 나 안 온다고 한 소리 하실 텐데. 오늘은 안 가면 안 돼? 그건 좀 곤란한데. 엊그제도 다녀왔잖아. 엄마가 안 오시면 또 다그치고 전화하고 난리라 그래.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당신이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이 일로 한 번도 안 싸웠던 남편과 몇 번 싸우기도 했어요. 결국 남편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몇 번 동행했는데요. 그때마다 피곤해 죽겠는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자꾸 입을 대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남편 밥은 잘 챙기냐, 여자가 일을 해도 남편 내조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 늙은 너한테 손주보긴 글렀다 생각하지만 노력은 해라. 정말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잔소리였습니다. 거기에 즐겁을 한 나머지 어느 날부턴 그냥 내내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죠. 차라리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시누이가 놀러 온다고 저보고 와서 요리 준비를 도우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성격상 또 이런저런 잔소리들이 들려올 게 뻔해 가기 싫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시누이니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밥상을 차리는데 새벽부터 시작해 한 4-5시간 요리만 했을 겁니다. 시누이 한 명 오는 것뿐인데 무슨 잔치상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사실 저는 시누이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하필 저희 친정언니가 결혼식 날 시누이가 저에 대한 뒷담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기 오빠가 더 아깝다나 뭐 그런 식의 뒷담화였는데 기가 막히더라니까. 왜 하필 이쁘지도 않은 나이 많은 여자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뒷담화하는데 진짜 내가 결혼식만 아니었어도 그걸 확 대놓고 따질 뻔했어. 솔직히 그러는 네 신랑은 뭐 정우성이냐? 대단히 빼어난 조건도 아니면서
왜 벌써부터 신우이 노릇하려는지 모르겠다. 웃겨, 정말. 듣고 나서 저도 어이가 없어 기분이 확 상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에겐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신우이에 대한 인상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신우이가 도착했는데요. 신우이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사과와 인사 한마디 없이 저를 보고 그냥 씩 웃더라고요. 아가씨, 늦는다면 늦는다고 말씀해 주시지. 식사 차려놓고 저랑 어머님이랑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새언니, 내가 차가 막혀서 그랬어요. 깜빡했네. 아, 그나저나 엄마, 나온다고 또 맛있는 거 준비해놨다면서? 새언니도 같이 요리했죠? 우리 엄마 허리 아프니까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야 할 건데.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래요? 잘했네. 그때 벌써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신우이의 태도에 벌써 기분이 안 좋아졌답니다. 근데 갑자기 부엌으로가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신우이의 무례한 행동이 시작되었어요. 잡채 면을 들어 입안에 넣어보더니 어머, 아우, 이건 간이 너무 짜다. 이거 간장을 얼마나 집어넣은 거야? 새언니, 이거 새언니가 한 거죠? 우리 엄만 이렇게 짜게 안 하거든. 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짜요? 아가씨 입맛이 싱겁다고 하길래 일부러 설탕 더 넣고 덜 짜게 한 건데. 아, 새언니 간 볼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오빠 요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신우이의 연달아 이어진 말에 저는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반박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나와서는 절 꾸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잡채 이거 네가 맡는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불안했는데 너는 우리 아들 음식 장사 돕는다면서 간을 이렇게 못 봐서 어쩌니? 아이고, 우리 딸 오랜만에 와가지고 음식 좀 먹이려고 했는데 다 망쳤네. 아유, 그래도 뭐 어쩌니? 예, 네 새언니가 그래도 일찍 와서 한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먹어라.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간 못 본다는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사람 입맛이 다 다르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아가씨도요. 조금 섭섭하네요. 솔직히 여기서부턴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사실 그날 남편의 가게 일을 빼고 새벽부터 가서 4-5시간 동안 줄창 요리하고 어머님 잔소리 듣고 저도 쌓일 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다 신우이는 오랜만에 시댁 온다면서 그 흔한 과일 바구니 하나 사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음식 잔뜩 담아갈 거라며 빈 쇼핑백 하나 덜렁 가지고 왔습니다. 새언니, 왜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난 그냥 할 말 한 건데. 아우, 너무 예민하다.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 그리고 나 오늘 엄마 음식 많이 담아갈 거니까 새언니가 옆에서 같이 힘 좀 써줘야 돼요. 네? 무슨 말이에요? 언니,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님 밤까지라도 있든가요. 오늘 기본 한 7가지 정도는 반찬 싸갈 건데 오늘 밤까지 요리하면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치, 엄마? 그럼. 우리 딸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어. 넌 여기서 요리 거들어라. 할 게 많아, 아주.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투로 말씀하셨고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는 다시 장사를 하러 나가봐야 한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이 툭 나오셔서 불쾌한 표정으로 있다. 급기야 제게 신우이 대접이 왜 이러냐며 야단을 치시더군요. 신우이도 옆에서 속상하다는 투를 거들었습니다. 아니, 네 신우이가 뭐 여러 번 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오는 앤데 너는 꼭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야겠냐? 제가 언제 불편한 티를 냈다 그러세요. 저는 그냥 가게 장사하러 나가봐야 한다고 말한 것뿐인데요. 새언니, 그게 그거예요. 새언니 괜히 내가 먹는 음식 만들어주기 귀찮으니까 내빼려는 거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 나도 먹기 싫네요. 아, 됐어, 엄마. 엄마는 아프니까 요리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내가 사 먹을게. 아가씨, 제발 혼자 상상의 나래 펼치지 마세요. 거봐. 너는 참 집안 분위기 흐리게 만드는데 재주 있다. 내가 널 반대했던 이유가 다 있어. 너는 은근히 할 말 다 하는데 그게 아주 사람 기분 잡치게 하거든. 우리 딸 기분 상해하지 마라. 엄마가 과일 깎아줄게.
시누이는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시집 가서 저보다 겨우 2살이 어렸는데요. 애도 있는 애엄마가 자기가 먹을 반찬 하나 못 만들어 시댁에까지 기어들어와 음식을 얻어가는데 꼭 제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거기다 제가 못한다고 하니 혼자 삐져가지고는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정말 불편한 건 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의 원흉이라는 듯 줄창 노려보셨고요. 죄송한데 저 갈게요. 아가씨 놀다 가세요. 결국 어색하게 있다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지만 다시는 시어머니, 시누이 이 2사람과는 함께 마주보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한번 대인이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과 술 한잔하며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예상대로 무척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철없이 저지른 짓이라며 단속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됐어. 나중에 그 화는 누가 감당하라고. 나는 아가씨나 어머님이나 너무 대하기 힘들어. 그냥 이렇게 거리 최대한 벌려가면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나아. 당신도 뭐 더 하지 마.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든 중재해보겠다고 노력했고 저도 남편이 있다는 생각에 잠깐 든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그 일은 잊고 살아가고 있었죠. 식당도 조금씩 단골 손님도 만들어 나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에 맛과 정성을 다하기 위해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 모두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쳐야 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가 용한 무당에게 부적을 받아왔다며 저에게 바지 주머니에 꼭 부적을 넣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어르신이니 이해할 수 있었죠. 문제는 부적의 돈값인 1,000만 원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답니다. 아니, 엄마, 1,000만 원이나 주고 이걸 사왔다고요? 엄마, 이거 완전 사기당한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을 주고 이걸 사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 전에 엄마 돈이 어디서 나서요? 어디서 났겠니? 우리 딸한테 빌렸지. 에휴, 아는 아줌마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야금야금 빌리기도 했고. 아무튼 엄마 마음이 이 정도라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아기씨가 들어설 것 같으니까 그 돈 들인 거지. 그리고 사기 아니다. 아주 용한 무당이야. 내가 아는 몇 사람도 이 사람한테 갔더니 애가 들어섰대. 소문이 벌써 파다해. 근데 엄마가 능력이 없잖니. 돈은 너희들이 내줘라. 엄마, 나는 그런 무속신앙 안 믿어요. 알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에요. 이거 어떻게 환불이라도 받아오면 안 돼요? 도로 물러요. 뭐? 절대 안 돼. 이걸 왜 물러? 부적이 물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러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손주를 봐야겠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남편은 답답한 듯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었지만 이 사태는 너무 심각하다 싶어 결국 저까지 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의학에 도움을 빌리는 게 낫죠. 무당에게 가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저희 애초에 원하지 않았어요. 부적값 못 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울며 불며 바닥을 치고 한 맺힌 눈물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다면서 말입니다. 시누이는 출가 외인이니 어차피 글렀고 아들이라곤 남편 하나뿐인데 대가 끊기면 자기가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시아버지 얼굴을 볼 수 있겠냐고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저희에게 그럼 먼저 상의라도 하시지. 그것도 하지 않고 덥석 부적을 사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다니요. 이건 뭐 강제로 돈 뜯기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여기서 강경하게 자기는 이 돈 주고 절대 부적 못 산다고 못 박았고 저도 남편을 따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로 줄기차게 돈을 요구하시더니 급기야 저희 집에 찾아와 들어누우셨습니다. 부적은 절대 버릴 수 없고 환불도 안 되니 일단은 다달이라도 돈을 갚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놀러와 계셨습니다. 항상 저희 신혼집을 궁금해하셔서 제가 며칠 편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친정엄마는 이 사정을 모르고 계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벌떡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바깥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부적이고 무슨 돈이요? 엄마, 그게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아니, 나는 지금 설명을 들어야겠다. 사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마침 잘 오셨네요. 아시다시피 우리 며느리 자궁이 너무 늙어서 정상적인 아들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한 무당의 도움을 좀 빌렸습니다. 근데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제가 괜한 짓 벌였다고 안 해요. 돈도 못 주겠다고 하고 부적 벌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다 있을까요? 사돈도 제 나이 때 사람이니 제 심정 아시겠죠? 솔직히 저야 늙어빠진 며느리 원망하고 싶지만 이미 드린 거 도로 반품할 수도 없고 참 착잡해요. 여기에 저희 친정엄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설적인 화법을 그대로 여기서도 고지고대로 발휘하셔서 친정엄마를 기막히다 못해 말문이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한숨을 푹 쉬더니 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시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대신 변호하려고 했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러버리셨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돈,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저도 어렵게 자식 키운 입장에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겠네요. 늙은 며느리요? 그럼 사돈 아들은 나이가 젊습니까? 둘 다 나이 든 건 똑같은데 왜 우리 딸한테만 늙었다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부정 얘기 제가 들어도 사돈이 잘못하신 거 맞네요. 왜 아이들이 부탁하지도 않은 걸 멋대로 처리하시고 그 돈을 왜 애꿎은 애들한테 물어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 사돈이 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저희 딸한테 하신 말은 당장 취소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옆에 내가 독해가지고는. 저기요, 사돈. 남편이 바람나서 혼자 딸 키우시더니 성질머리만 독해지신 거예요? 어따 대고 훈계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늙은 며느리 시집 보내셨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금 누가 위고 아래인지 모르겠어요? 뭐요? 지금 제가 아래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 걸 뭘 물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여보, 내가 우리 엄마 데리고 나갈게.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격렬해져 가자 남편이 타이밍 좋게 끊었습니다.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열기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엄마가 저를 대신해 저렇게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선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주 통쾌했어요. 참고로 저희 친정엄마는 유치원 원장님으로 오래 일해오셨고 저와 성격이 비슷하십니다. 뭐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편이시고 하다못해 입은 옷을 환불하시는 것도 민망해하시는 분이죠. 힘들게 저희를 키워야 했기에 생활력은 강해져야 했지만 성격 자체는 유순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도 한참을 씩씩거리며 시어머니의 욕을 하셨답니다. 네 시어머니 저 정도 인간일 줄은 몰랐다. 아주 저급이야 인간이. 내 평생 온갖 진상들 경험해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니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새롭다. 그나저나 우리 딸이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엄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어쩌면 좋으니. 엄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나는 엄마가 날 위해 이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아까 너무 속이 후련하더라. 앞으로 나도 엄마처럼 할 말 하면서 살아야겠어. 고마워, 엄마. 친정엄마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내고 들어온 후에도 단단히 교육을 해둬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자네, 내가 자네를 많이 신뢰한다는 건 알 걸세. 우리 딸 고생 안 하도록 해주게. 엄마의 간단하고도 짧은 말엔 남편에 대한 당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막아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기서 무슨 굴욕이라도 느끼신 건지 저희와의 연락을 아예 딱 끊어버리시고 명절날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야 고마웠죠. 남편도 시어머니 얼굴을 안 봐도 된다 생각하니 은근히 마음을 놓은 눈치였고요. 하지만 이 일을 시누이에게 전달해 2차 폭격을 당하게도 하셨답니다. 시누이는 마치 고피 불린 망아지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가 우울증에 걸렸다며 어떻게 그런 개망신을 줄 수 있냐며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요? 시어머니가요? 아가씨, 제대로 알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웬 부적을 사와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상당수는 아가씨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던데 저희는 갚아줄 생각이 없으니까 아가씨도 잘 설득해 주세요. 생각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여기서 시누이가 말문이 막혔죠. 자기도 돈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 그건 또 안 되겠던지 전화를 조용히 끊더군요. 아마도 부적은 공중에 날아간 듯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환불이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뒤로 부적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자 저희에게 아이가 안 들어 산다는 문제로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절날 갑자기 시누이를 보며 괜히 벽에 말을 걸듯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난 이제 평생 손주를 못 안아보고 죽는 거구나 싶다. 가망성이 아예 사라져버렸어. 내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나는 그래도 남들처럼 내 평생 손주 정도는 안아보고 살 줄 알았지. 근데 팔팔한 애가 아니라 어디서 늙은 호박 같은 애가 우리 집에 글러 들어와가지고는 길을 딱 막아버렸다니. 이게 무슨 노릇이라니? 아마도 하늘이 내게 천벌을 주시는가 보다. 엄마, 기운내. 자꾸 그렇게 처져 있으면 볼살도 늘어나고 저번에 맞은 보톡스도 아무 소용없어. 우울증까지 온다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시누이의 코맹맹이 소리에 시어머니의 저격에 정신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거기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어느 날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다급히 시댁으로 뛰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큰일이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화장도 못하고 재빠르게 뛰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분들을 끼고 즐겁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왔냐? 와서 얼른 음식 좀 만들어봐라. 못하고 서 있어. 어머님,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널 부르냐? 처음엔 분명히 저도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 마침 결혼식장에 와주셨던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저를 아는 척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곱네 고와. 우리 같은 늙은이들 뭐 좋다고 여기까지 와주고. 아유, 고마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갈 수도 없이 딱 붙잡혀 버렸죠. 거기서 시어머니 저에게 온갖 시둥을 들게 하더라고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수다스럽게 화투를 치고 떠드는 사이 저는 끊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나르고 부엌대기로 몇 시간을 있어야 했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고 발이 저려왔죠. 시누이는 계속해서 화채며 아이스크림이며 당이 떨어진다고 무언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깊어가고 대화가 무르익어가던 그때 시어머니가 친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말았답니다. 여기 옮겨 적기도 떨릴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순자야, 나는 있잖아. 제가 너무 미워 죽겠어. 이렇게라도 잘 부려먹지 않으면 내 속이 타들어갈 것 같다니까? 아이고, 그래도 며느리 너무 무시하고 그럼 너 천벌 받아. 그러지 말어. 천벌은 이미 받고 있지. 전현이 집에 들인 거부터가 천벌이지 뭐. 다른 게 천벌이니? 난 전현이 아주 그냥 가끔은 어떻게 됐음 싶다니까? 아님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도 나든지.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멍청하게도 착해 빠진 건지. 분명 제가 불쌍해서 못 버리고 사는 게 틀림없다고. 왜 그래? 취했어? 며느리들은 뭐 어쩌려고. 들으라고 해, 들으라고. 난 저까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친구분이 되려 깜짝 놀랐는데 저는 차분히 음식을 갖다 드리곤 부엌에서 남편에게 전화해 집에 갈 테니 데리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당시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며 요동치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와 제가 앞치마 두르고 있는 걸 보고는 시어머니에게 살그머니 화를 내더군요. 엄마는 도와주지도 않고 또. 됐어, 여보, 가자. 남편은 말을 다 잊지 않았지만 이미 눈초리에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취했는지 벌건 눈으로 소리를 질러댔고요. 뭐가? 네 마누라 편 들려고? 너 변해도 한참 변했다. 원래 넌 엄마 바라기였는데, 엄마만 좋아했는데, 전에 나밖에 몰랐던 애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뱉으면 안 될 말들을 뱉으셨으면서도요. 신우이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는 실실 웃고 있는 얼굴이었고요.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저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잊고 싶은 말이라 차마 남편에게 말할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안 났달까요?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 나중에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이후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일은 더 불편해졌고 이러니 저에게 명절날이든 어떤 시댁 행사든 무섭도록 지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선언해버렸죠. 여보, 나 그냥 이제 시댁엔 최대한 안 가며 살게. 그래도 되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돼. 당신이 원한다면. 남편은 간결한 말로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그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가게는 이제 안정기에 완전히 접어들었던 터라 저희는 가게 확장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했는데 모아놓은 적금을 깰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는 적금을 깨지도 않았고 가게 확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 부부도 아이를 바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과한 관심과 압박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었죠. 믿기지가 않아, 여보. 정말 나 임신한 것 맞아? 맞아. 나 너무 떨린다.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야? 이제 길거리에 다니는 아빠들 안 부러워해도 되겠다. 적금도 깨지 말고 우리 아이 위해 쓰자. 내심 남편은 길거리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부들이 부러웠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부부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임신 초창기에는 유산을 조심하기 위해 장사도 나가지 않고 몸을 돌봤습니다. 남편도 그러라 했고요. 남편은 제 임신 기간 동안 원래도 잘해 주었지만 특히나 더 다정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딸기를 정말 잘 먹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임신하자 과일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복숭아 사가지고 들어가는 길이니까. 복숭아를? 아니 여보, 또 어디 멀리까지 가서 사온 거지. 못 살아 정말. 당연하지. 우리 여왕마마 드실 건데 가장 좋고 비싼 걸로 사가야지. 남편은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었고 아직도 이 일을 생각하면 고마워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시어머니에게 전해야 할지 말입니다. 사실 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워낙에야 감정이 좋지 않았으니 말하기도 꺼려지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아들과 멀어져 섭섭하다며 시골에 계신 친척분들 집에 가 있었는데요. 언제고 알게 될 사실일 것 같아 저는 임신 중기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뭐 정말이냐? 아니 임신을 했다고? 네가? 세상에, 세상에. 내가 절에 가서 기도를 그리 했던 게 먹혔나 보다. 이 애를 어쩌면 좋냐?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당장 알려야겠다. 언니 일로 좀 와봐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눈물까지 흘리며 임신 소식을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첫 아이니 아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신우이 또한 시어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마지막에 하는 눈치였지만 진심으로 한 말이라 여기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덧붙인 말들은 참으로 신우이 닿았죠. 고마워요, 아가씨. 근데 새언니, 출산 엄청 아픈 거 알죠? 아마 죽을 듯이 아플 건데. 경험상으로는 아마 딱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변에서 아프다고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 낳는 거니까 참고 어떻게든 건강하게 낳아야죠. 네. 아, 그리고 제가 육아 선배로서 충고하자면요. 육아도 정말 힘들어요. 잘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안 되고 돈도 또 얼마나 드는지. 저는 가끔 애 낳은 걸 후회한다니까요. 애네만 없었으면 4시간 더 생길 텐데. 네. 그래도 저는 어렵게 가진 아이라서 감당할 수 있어요. 아이는 축복이잖아요. 임신한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 부적절한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의 남편이 그만하라며 저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가 시누이 편을 들지 않은 것이 평소와는 다른 현상이었네요. 그렇게 임신 막달이 되어 손발이 퉁퉁 붓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산부인과에서 딸아이를 무사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딸이란 사실에 몹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옛날 분이시기에 그러려니 했지만 정도가 심하셨죠. 옆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를 낳고 집에 와 있던 제게 그러시더군요. 저는 당시 산후통이 심했습니다. 배가 콕콕 쑤셔 손과 발이 다 아프고 진통제까지 먹어야 할 정도였어요. 너 조리원인지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조리받았으면 됐지. 못하러 사돈까지 불렀니? 아이고, 딸 낳은 게 뭐 별거라고 이런 유세를. 아이고. 저는 괜찮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딸이 출산할 때 몸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심지어 조리원에서도 벌벌 떠며 아팠다고요. 지금 한창 산후통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 사돈 자꾸 그런 말씀하실 거면 가세요. 왜 여기까지 와선 아픈 애 염장을 지르세요? 엄마가 옆에서 칼같이 막아주니 대꾸할 필요가 없어 좋았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옆에 와서 간호해 주시니 눈물이 날 정도로 든든했어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던데 저도 우리 아이를 낳고 난 후 여러 가지도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아이를 낳은 건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런데 산후통을 그렇게 심하게 앓고 있던 와중 친정엄마께서 잠시 집에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모가 엄마 집에 와 계셨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뼈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모도 봐줘야 할 처지가 된 거죠. 엄마, 나 이만큼만 해도 도움 많이 받았어. 얼른 가서 이모 돌봐줘. 그래도 되겠어? 엄만 우리 딸 너무 걱정되는데. 괜찮아. 이모도 나만큼 아플 거잖아. 얼른 가. 저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다급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남편에게 일찍 장사를 접고 돌아와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남편이 음식을 더 공부하고 싶다고 가야 하는 해외 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시기가 공교롭게 겹치더라고요. 아, 여보, 왜 하필 출장이 일대인지 모르겠다. 아기는 어떡하지? 마음 같아선 붙잡고 싶었지만 남편이 몇 달을 기다려온 박람회였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쉬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으며 그렇게 아이와 함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저와 아기를 손수 돌봐주시겠다고 시골에서부터 저희 집으로 오는 길이라고요. 별로 달갑진 않았지만 보살피러 오신다는데 오지 말라 할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도착한 시어머니는 꽤나 시끌벅적하게 돌아오시더니 와서 제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기억나는 건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리고 말투도 다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라가 열이 많네. 안 되겠다. 진통제를 더 먹여야겠어. 많이 아프지?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안 오셔도 되는데 시골에서 여기까지. 안 오긴 네가 아프다는데 내가 와야지. 우리 아기도 봐줘야 되고. 평소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말들을 하시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던 집안일도 하시고 아기도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평상시엔 아기를 본 척만 척 했거든요. 어떤 심경의 변화라도 있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서 통증이 더 심해져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미숫가루를 한 잔 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냉장고에 친정엄마가 이미 해주신 죽이 있어 그걸 데워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도 자신이 탄 미숫가루를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니까 미숫가루가 산후통에 좋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미숫가루가요? 처음 듣는 소린데. 아이고, 미숫가루가 얼마나 보약 같은 음식인데 넌 여태 그걸 모르니? 타줄 테니 먹어봐라. 아마 먹고 나면 통증이 귀신같이 사라질 거야. 시어머니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미숫가루를 타왔습니다. 저는 꽤나 큰 컵에 담긴 미숫가루를 받아들었고요. 마음속으론 죽이 더 먹고 싶었지만 일단 만들어주신 거니 입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배가 고픈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픈 몸으로 일어나 아기부터 살피었죠. 그리고 다시 미숫가루가 든 컵을 잡는데 갑자기 급하게 문을 따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장 간 남편일 리가 없는데 누구지 하고 문 쪽을 돌아보자 남편이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헐레벌떡 저에게 달려오며 소리치더라고요. 여보, 그거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어? 먹지 말라고 절대! 남편은 심지어 제게로 다가와 그 컵을 던져버리고는 시어머니를 밀기까지 했습니다. 단숲에 컵에 담겨져 있던 미숫가루가 바닥에 흩어졌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무슨 짓이냐고 했죠. 저 역시 영문을 몰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아니,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나 진짜 매부 아니었으면 죽어도 모를 뻔했어.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마누라한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악마지 이건! 남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거실을 뒤흔든 그때 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닥에 흘러내린 갈색 미숫가루를 보게 되더라고요. 동생이 친구랑 통화하는 걸 매부가 들어서 다행이죠. 매부가 다 말해줬어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잘못되길 바란 거예요? 제정신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정 좀 해봐라. 여기서 더 저를 경악하게 한 건 자기 아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겁니다. 그래, 그랬다. 다 너를 위해서였어. 아들도 아니고 딸도 낳았겠다. 이제 쓸모도 없어졌는데 저깝게 우리 집에 왜 필요하냐? 막말로 너도 못 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준 거야.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건데요? 어느새 남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저도 잠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마음으로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를 제거하기 위해 미숫가루에 아는 아줌마를 통해 구해온 독버섯 가루를 탔다고 말했습니다. 왜 남편에게 저를 버리지 않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입이 가벼운 시누이를 탓하며 끝까지 분해하셨죠. 정말 놀랍게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분명 밉고 독살스러운 분인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순간 팔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이성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남편을 제지하고 핸드폰을 가져와 달라고 한 뒤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예요. 지금 빨리 와주세요. 침착한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놀라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미숫가루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한 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경찰이 와서도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요. 경찰 역시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약간 놀란 눈치더군요. 요즘에 왜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한숨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커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온몸을 벌벌 떠면서 이럴 것까지는 없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범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기까지 했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응? 얘 며느라 그러지 말고
제발 용서해다오. 아들아, 엄마가 널 위해 그런 거야. 내가 누굴 위해 그랬겠니? 다 너를 위했던 거라고. 엄마, 네가 세상가 들기 바랬어. 저것만 없으면 네가 다시 엄마한테 착한 아들이 될 줄 알았다고. 얘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니네가 나 버리면 나는 영영 혼자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죗값을 치를 때가 돼서야 두려움을 느꼈는지 무릎을 꿇고 제게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죠. 자신은 한 번도 이런 추악한 짓을 원한 적이 없으며 엄마가 그런 사람인지 상상도 못했다고. 이제 모자간의 인연을 끊자고 말입니다. 내 아이에게도 엄마를 할머니라고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애도 해쳤을 사람이에요. 난 이제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엉엉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시누이도 와서는 선처를 부탁한답시고 함께 무릎을 꿇었는데 사실상 시누이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였죠. 모든 계획을 알고도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 역시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시누이 쪽은 어떻게든 실형을 줄이고자 비싼 대형 로펌 변호사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죄가 어디 그리 쉽게 덮어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숫가루에 타진 독버섯 가루는 시누이가 구해다 준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섭죠. 우스갯소리로 한 그날의 농담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감옥 갈 줄 알아? 나는 안 가. 우리 엄마도 내가 지킬 거야. 변호사 잘 쓰면 이런 것쯤은 다 덮어진다고. 시누이는 마지막 발악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남편이 법조계에 무슨 인맥이 있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차가운 눈길로 어디 한번 지켜보라며 자기에게 이제 가족은 없다고 선언했네요. 여기에 시누이가 한번 움찔했고요. 이 일로 남편은 여동생도 잃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저 역시 한 번에 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요. 저와 아이 남편은 다행히 무사하지만 무사하다는 사실에 기대어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정말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심정이 착잡하고 참 뭐라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았죠. 처음에 말씀드렸듯 글을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될 거란 기대로 시작했는데 정리는 되었지만 지금은 사람의 따뜻함이 더 그립네요. 더는 누군가를 쉽게 못 믿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씁쓸해져 그런 것 같습니다. TV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걸,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분명 마음의 상처가 다 나아질 날도 오겠죠. 그렇다고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쁜 딸아이 별이를 위해서도요. 참고로 별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부모를 흐뭇하게 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감옥에서 썩길 바랍니다. 당신이 부디 무슨 짓을 행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과연 시어머니 당신 같은 인간에게 속죄라는 신성한 단어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요. 쓰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꽃길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여름 내내 날씨가 덥고 비도 많이 와서 계속 사연 유튜브만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 인생 이야기도 한 번쯤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보내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 나이대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가난한 집들은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지금처럼 굶을 걱정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가난, 그런 게 아니라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없는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다니셔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날도 적었어요. 대신 엄마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돕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 일마저도 없는 날에는 엄마가 삭바느질이나 동네 떡집 일을 도우러 나가셨고
저는 동네에서 다른 아주머니들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조금씩 얻어받기도 했었고요. 다행히도 동네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 덕분에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엄마한테 드릴 수가 있었어요. 밥도 얻어먹고 다닐 수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가난했던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돈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이 강했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놓으면 어김없이 아버지가 그걸 빼앗아가서 도박을 하거나 술을 드셨죠. 그래서 엄마는 언제나 돈을 모으면 집안 어딘가 마루 밑이라든가 찬장 위쪽에 돈을 숨겨놓고는 하셨어요. 그래야 간신히 돈을 모아서 저희가 학교에 갈 때 필요한 돈을 내주실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돈을 벌면 당연히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도 그게 버릇이 되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돈을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들키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20살 조금 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슬픈 게 아니라 도리어 홀가분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애도 일찍 철이 들어서 벌써 10대 후반에 돈 벌고 자기 길 찾아 집을 나가버렸고요. 결국 저희는 전부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천의 고아 신세가 되어서 혼자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와서 더 돈을 열심히 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닥치는 대로 아무 일이나 막 하다가 결국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방 일을 도우면서 제가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죠.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후로 음식 장사를 배워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했고요. 결혼은 30에 했는데 식당에 재료를 배달해주는 채소집 총각하고 하게 되었죠.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 성실하고 착했죠. 비록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남자는 사근사근하게 말하는 것보다 성실하고 착한 게 우선이니까요. 연애 결혼이라 서로 정도 있었고 서로 성실하다 보니 돈도 잘 벌어와서 잘 모였고요. 그때쯤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금세 낳아서 기르기 시작했고요. 다만 제가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아이를 둘 이상은 낳지 못할 것 같아 첫 아이만 낳기로 했어요. 아들이었는데 그 애도 참 착하고 성격이 무른 아이였죠. 그러다가 다니던 식당에서 독립해 나왔고 제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제 식당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작은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혼자 음식도 하고 서빙도 해서 그럭저럭 손해가 나지는 않았었죠. 처음부터 잘 되리라는 욕심은 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도 채소 배달 일로 돈을 벌어오고 있었으니 손해만 나지 않으면 조금씩 커져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제 가게는 조금씩 커졌고 나중에 TV 맛집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고 나서는 손님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여자가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식당을 내서 그 식당을 끌고 갈 때 얼마나 사기꾼 같은 놈들이 많이 붙는지 아세요? 사기꾼뿐 아니라 멀쩡한 식당에 대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깡패 새끼들도 있었죠. 그런 놈들 물리치고 피해서 도망가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한테는 저희를 보호해줄 가족들도 없었으니 더했었죠. 사실 저희 신랑도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거의 천외고아나 다름없는 상태였거든요. 저희는 딱 저희 세 식구만 하늘 아래에 있었던 거였죠. 얼마나 힘든 시기였던지. 하지만 물론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기쁜 일도 많았어요. 자식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기쁨만 있다면 못 견뎌낼 것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워낙 착한 아이였고 자라면서 저한테 단 한 번도 실망을 줘보지 않은 아이였어요. 언제나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노력하는 애였으니까요. 그 덕분에 저희 아이는 잘 자라서 모범생으로 컸고 나중에는 대학도 꽤 좋은 곳에 들어갔답니다.
아이가 커갈 때쯤에는 저희 식당도 상당히 자리를 잡고 커져서 남편이 채소 배달 일을 그만두고 제 식당에 와서 함께 일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직원도 여럿 고용했고요. 한마디로 꽤나 성공하고 출세한 거였죠. 부모도 잃은 채로 혼자 아무 곳에 나가서 일하던 20살 여자애에 비하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일 관련으로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어쨌든 잘 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아이는 착하게 크고 있었고, 남편도 열심히 제 일을 도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트러블이 있었던 건 바로 제 버릇 탓이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돈을 벌어도 쓰지 않고 남들한테 안 보이도록 숨기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아들도 저희가 번 돈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었죠. 우리 집도 큰 데로 옮기고 가전도 좀 새로 사자. 요새 이렇게까지 아끼지 않아도 될 정도는 벌잖아. 참다 못한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식당 음식을 책임지는 것도 저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도 저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제가 쓰임을 결정하고는 했죠.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불평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빌라 반지하에 사는 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애도 컸는데 방 2개짜리에서 사는 거 너무 불편하다고. 나보다 당신이 더 불편하지 않아? 부엌도 너무 작고 낡아서 벌레 나오게 생겼는데. 어차피 집에서 음식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어요. 벌써 오래 여기서 살고 있는데 뭐가 불편해. 저는 남편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훨씬 넉넉한 성격으로 젊은 시절에도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다가 받지 못하고 낭패를 본 경험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좀 풀어서 쓰자고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니 여보, 그렇다고 치고 애 낯은 좀 세워주자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러 온다는데 우리 집에 어떻게 초대를 해? 왜? 우리 집이 어때서? 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안 오면 더 좋지. 우리 집에서 밥 안 먹고 그만큼 돈도 안 드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애는 그래도 우리 사정되는 한 넉넉히 키워야 하는 거야. 남편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애도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자세한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이고 다들 뭐 한 환갑이나 넘어야 병에 걸리는 거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왜 건강검진 같은 걸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50대가 될 때까지는 평온하게 살았죠. 비록 돈은 벌어도 쓸 줄을 몰라 죄다 은행에 쟁여놓고 집을 사서 집문서를 숨겨놓고 살면서도 말이에요. 남편이 가끔 불평은 했지만 아들도 그렇고 다들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은 못 느꼈어요. 그냥 작은 집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옷을 사서 입고 먹으면서 사는 게 저는 지금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한 가지 제가 후회할 일이 생겼어요. 바로 남편이 암에 걸린 거였죠. 남편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소화제를 사다 먹으라고 아니면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냥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라고 퉁박을 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살이 많이 빠졌고 건강이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남편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보았지요. 사실 그 건강진단을 받으면서도 온갖 영상을 찍는 게 왜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안절부절했어요. 남편이 건강하면 이런 게 다 소용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어찌나 사람이 멍청했던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위암 말기였죠. 의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검사를 좀 받으셨어야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신 지가 좀 되었을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써주셨나 봅니다. 그게 저는 건강진단 받으려면 큰돈이 드는 줄 알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워낙 안 좋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원래 혼자 부모님 잃고 처녀적에 살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는 그에게 정말 많이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위암 말기라니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건강관리에 돈을 쓰지 않았던 것도 너무 후회가 되었고요.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사람처럼 평온했어요. 어느 정도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울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반년 뒤에 사망했어요. 아들하고 저는 같이 붙들고 울었죠. 얼마나 슬프던지. 그러면서도 살아가야 했기에 저는 아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다시 장사를 하는데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더군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 더욱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꼬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줄 요량으로 부동산을 좀 구입했어요. 집은 나중에 떨어질지도 몰라서 수도권 쪽에 땅을 좀 사놓았죠. 제가 모은 돈에 비하면 뭐 그리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받고 나면 제법 재산에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어요. 아들은 그 후로 제 가게를 돕겠다고 했어요. 원래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고 나서 버는 돈이 생각보다 적더군요. 월급쟁이들 월급이 다 거기서 거기기는 하지만 제가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 더욱이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게로 오라고 제가 먼저 권유하기는 했죠. 저희 가게는 무척 잘 되고 있었고 만약 아들이 물려받으려면 미리부터 저한테 음식이며 운영 노하우를 배워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저희 가게에 들어온 이후 무척 빠르게 일을 배웠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한 1년 지난 다음에는 제가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요리에도 재능이 있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음식을 배워서 잘하게 되었어요. 아휴,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쉴 수 있겠다. 이제 엄마 마음 놓고 쉬세요. 그래, 나는 이제껏 단 한 번도 휴가를 못 가져봤는데 이제 갈 수 있겠네. 저는 아들이 너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가게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도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없었는데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기쁠 수밖에요. 그 후로 아들과 저는 번갈아가며 가게에 나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저한테도 암이 발견되었어요. 위암이었고 다행히도 초기였죠.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아들은 제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말하면서 저한테 성실하게 암 치료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역시도 이 나이에 벌써 아들을 두고 갈 생각은 없었기에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죠. 그래, 나도 아직 결혼도 못한 널 두고 갈 생각은 없다. 적어도 너 결혼하는 건 꼭 보고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건강 회복에 힘썼어요. 실제로도 아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고 손주도 보지 못했는데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초기였기에 암은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몸이 약해져서 가게에 아예 안 나가기 시작했고 아들이 전부 알아서 관리하고 있었죠. 이제 제가 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더니 아들은 그러시라고 자기가 알아서 잘 운영하겠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던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너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이요? 그래, 네가 결혼해야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져도 안심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건강 나빠진다는 이야기는 하지도 말라면서 성을 냈어요. 하지만 건강 상태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좋은 아가씨 만나 결혼이나 하라고 성화를 냈죠. 여기저기서 아가씨도 많이 주선해서 만나라고 선을 봐주기도 했어요. 주로 얌전하고 조용한 아가씨들이 많았죠. 아들은 그런 아가씨들을 만나면서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가 결국 그중 한 명하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감이 된 아가씨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겨우 21살. 아들이 당시 29이었으니 나이 차이가 좀 났었죠. 애가 어찌나 얌전하고 말수도 적은지 너무 어려서 더욱이나 안쓰러웠어요. 부모 잃고 혼자 떠돌던 제 처녀 시절도 생각나고 해서요. 아유, 결혼 생활 너무 걱정 말렴. 시엠이라 해도 엄마처럼 생각해. 저는 결혼을 한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하고는 했죠. 며느리는 그러면 작게 예 하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숙이고는 했어요. 워낙 소심하고 말수도 많지 않은 아이였거든요. 제가 가게에 나가지 않고 있으니 아들은 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도 그쪽이 더 좋았어요. 어차피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다니기로 해서 집안 살림을 해줄 사람도 필요했거든요. 제가 몸이 안 좋아도 집안 살림 정도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으니 당연히 제가 집에 같이 있는 게 좋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상당히 사이좋고 궁합이 좋은 부부였어요. 저희 아들도 워낙 착하고 상냥한 아이라서 말 한 번 크게 못하는 애였고 며느리도 말수 적고 얌전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질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이 나이가 훨씬 많은 편이라서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아들이 져주었고요. 저 역시도 그 둘이 참 예쁘게 사는 것 같아서 싫은 소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잔소리를 할 만한 문제가 생겨도 제가 조금 더 움직여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애들 피곤한데 거기다가 제가 잔소리까지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만 며느리한테 제대로 다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면 가게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워낙 돈 벌어들인 건 비밀스럽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의여서 아들도 가게에서 번 돈 중 절반 이상을 저한테 가져와서 그걸 꽁꽁 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돈을 잘 벌지는 못해서 자기가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한 일이기는 했지만 어차피 그 돈이 전부 아들 부부 것이 될 거라 괜찮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겨우 21살에 결혼한 며느리는 몸이 참 많이 약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임신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한 게 사실이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많이 힘든 일이 있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질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보통 노력하는데도 임신 안 되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난임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틀림없이 난임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며느리 쪽의 몸이 너무 약해서 문제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외에도 자궁 쪽이 좀 환경이 좋지 않다고도 했고요. 며느리는 정말 열심히 임신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딱히 그 애를 탓할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뭐 임신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할까요? 그냥 안 들어서니 별 수 없는 거였겠죠. 저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싶어서 여자 몸에 좋다는 보약이니 뭐니도 사다가 넣어주고는 했어요. 며느리는 미안해하면서도 그 보약을 받아서 전부 다 먹었고 날짜도 열심히 계산해서 아들하고 밤을 보내고는 했죠. 그렇게 몇 년이나 고생한 끝에 드디어 아이가 들어섰어요. 어머님, 어머님!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며느리는 저의 손을 붙들고 환하게 웃었죠. 저 임신했어요. 어머나, 정말이니? 몇 년을 고생한 걸 너무 잘 알았고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였기에 저도 너무 기뻤어요. 저하고 며느리는 함께 손을 붙들고 기뻐했었죠. 아들도 가게에서 돌아와서 같이 기뻐했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정말 몸조심을 하면서 가능하면 직장도 금방 그만두고서 몸조리를 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둘 타이밍을 잡고 있던 어느 날 며느리는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졌고 그 길로 유산을 해버렸어요. 아직도 그날의 그 우울하고 무서웠던 분위기가 생각나네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얘야. 전 아이 못 낳을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낳으라고 하셔도 저는 못 낳을 거라고요. 아이를 잃고 몸조리하다 일어난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잃었으니 몸에 타격도 갔을 거고, 그래서 더욱이나 몸도 많이 아팠겠죠.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며느리의 말투가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이라서 좀 이상했어요. 얘야, 아이 지금 당장 낳으라고 요구 안 할 거다. 너 몸이나 좀 낫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은 며느리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애를 위로하는 겸 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더 표독스러운 얼굴이 되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몸 낫고 나서도 저 애 안 낳을 거예요. 아니, 왜? 전 애 못 낳아요. 애 낳을 며느리 찾으시는 거면 다른 데 가서 찾으시라고요. 며느리는 유산을 하고 나서 갑자기 너무 날카로워졌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성격이 많이 변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충격을 받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며느리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사실 며느리는 본인도 애나 다름없는 나이이긴 했어요. 간신히 임신했던 나이가 20 중반이었으니 20 초반에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아이라 너무 안쓰럽기도 했죠. 성인 갓 지나서 우리 아들하고 저만 믿고 결혼한 애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며느리가 좀 막 나가도 다 큰 딸내미 막 나가는 거 봐주듯이 제가 봐준 것도 있었어요. 전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얘야? 저한테 애 낳으라고 임신 못한다고 눈치 주시던 거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래요. 어떻게 제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옆에서 계속 임신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연불만 죽어라 외고 앉았는지. 그거야. 아이는 빨리 가지면 좋으니까 하는 말이었지. 바로 그런 게 문제라고요, 어머님.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전 애 가지기 싫어요. 원래도 가지기 싫었는데 그냥 어머님하고 남편 비위 맞춰주느라고 애 갖고 싶다고 한 거였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오열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정말 아연했죠. 아니, 저는 정말 며느리도 아이를 가지고 싶구나. 그래, 갓 결혼한 여자면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애는 정말 싫고 아이 가지기도 끔찍한데 자기가 이 집안에서 쫓겨날까봐 시어머니하고 남편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갓 결혼한 젊은 부부, 그것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부부인데 한쪽만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아예 낳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요. 정 그렇다면 둘, 셋 낳을 거 하나로 줄일 수는 있겠죠. 만약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지 않았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럼 왜 결혼을 한 거니?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되었잖아. 제 책망하는 말에도 며느리는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도리어 쏘아붙이더군요. 제가 한 결혼에 왜 어머님이 말을 얹으세요? 그건 저하고 오빠 결정이었어요. 말 얹지 마세요.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아온 며느리는 순하고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지금 유산 때문에 힘들 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다시 원래 착한 며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조용히 참아주고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이후로 며느리의 성격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어요. 고역인 건 제가 제일 고역이었죠. 가게 운영은 아들이 완벽하게 넘겨받아 한 지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갔고 저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죠. 며느리도 직장에 다녔고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 유산까지 한 몸이니 당분간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냐고 며느리한테 권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유산하고서 며칠만 쉬었을 뿐 곧장 다시 출근하더군요. 자기가 여기서 일까지 그만두면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질 것 같다면서요. 정말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저 아이가 마음을 돌려먹어야 우리 집안이 다시 평화로워질 것을 알기에 저는 열심히 아들과 며느리 둘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사실 서글펐죠.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 제가 다 케어해줄 자신이 있었고 제 손으로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든 집에 있든 편하게 있으라고 할 자신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정말 헛된 꿈이었죠. 유산 이후로 며느리는 점점 더 못되어 먹은 행동을 했어요.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죠. 처음에는 회식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겼는데 이게 몇 번이고 계속되다가 결국 석 달 뒤쯤에는 아예 인사불성이 되어서 회사 직원한테 끌려서 들어왔거든요. 저희 아들도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받아들어 안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면서 그렇게 거칠게 욕을 해대더라고요. 씨발, 내가 성질 죽이고 사니까 만만해 보이냐? 아, 여보. 닥쳐 멍청아. 자기 남편한테 하는 소리였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저도 참 씁쓸해지고 황당하더군요. 아들은 이런 욕을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쫄쫄매고 있었고 저도 뭘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름 가게 운영으로 사회생활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문제는 또 다르더군요. 며느리는 그렇게 술을 마셔대면서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은 저희 집 앞까지 누군가 차를 태워줬어요. 하도 그 애가 늦어져서 제가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남자 차에서 내려서 비틀거리면서 서 있었어요. 제가 부축하러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려서 며느리를 부축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두운 골목길을 쓱 보고서는 며느리를 껴안고 애정행각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지만 곧 그 남자한테 매달리면서 호응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꽥 소리를 질렀어요. 예. 어머님? 순간 술에 취했다가 정신이 돌아오는지 며느리가 눈을 꿈뻑거리면서 저희 집 창문 쪽을 바라보더군요. 그 남자는 허둥거리면서 얼른 며느리한테서 떨어져서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차를 타고 사라지는데 그때 제 방 안에 있던 아들이 나와서 얼른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죠. 아직 아들은 보지 못한 상황이라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며느리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뻔뻔한 얼굴로 저를 데려 쳐다보더군요. 아휴, 너무 취해서 그 사람이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대체? 저는 너무 뻔뻔한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면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사실 너무 어두웠고 거리도 좀 있어서 정확히 그 남자가 포옹 이상을 했는지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술 취한 직장 동료끼리 조금 과한 포옹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애정 행각이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듣고서 그냥 말없이 침묵하더군요. 며느리가 너무 뻔뻔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먹고 직원들하고 친목도 다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은 집에서 들러붙어 사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은 집에서 편하게만 사셨죠? 아이고, 밖에서 돈 버셨어도 그게 제대로 된 돈이었겠어요? 푼돈이지. 아들한테 얹혀 살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안 참아요. 며느리는 술에 취한 채로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따지듯이 굴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도 없었고 우리 옛날 사정을 모르는 이 며느리가 대체 무슨 소리까지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질 지경이었어요. 어머님한테는 뭐 받을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별거 없는 집안에 시집 온 사람 장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면서 며느리는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들은 머리를 짚었어요. 그 애도 너무 골치가 아프고 미치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래 저러지 않던 애가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나 이제는 정말 같이 못 살 것 같구나. 저도 그러네요.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유산에서 스트레스 받고 충격받은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잘못도 아니고 계속 받아주고만 있잖아요. 저하고 어머니는 대체 무슨 죄죠? 아들은 한탄하면서 머리를 저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날 밤은 일단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에는 아들하고 각방을 써서 따로 자고는 했는데 작은 방에 들어간 며느리가 소식이 없었어요. 얘, 너 출근해야지. 일어나야 하잖니. 어젯밤에 그렇게 못되게 군 거고 일단 애를 깨워서 회사를 보내야 하니까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겁이 덜컥 나기도 했죠. 스트레스 받고서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온 며느리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요. 간혹 필름도 끊길 정도로 마셨던 애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얘 괜찮니? 나 들어간다. 들어가도 괜찮지?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물론 성인인 며느리 방에 제가 무작정 들어가는 건 실례겠지만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망설이고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결심하고서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문은 안 잠겨 있더군요.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 모르고 며느리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며느리를 깨웠죠. 어머나, 어머님, 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입 벌리고 세상 모르고 자더니만 일어나서는 저한테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저는 저 늦을까봐 깨워주었구만. 그러더니 신경질을 부리면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버리더군요. 옷도 대충 입은 채로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잤으면서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침대보만 대충 정리해주고 나와서 아침을 차렸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왔으니 해장국도 없이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끓인 북엇국에 밥을 내놓았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잔뜩 쓰고 씻고 나와 옷만 대충 입고 나가려는 거 있죠. 해장국 끓여놨어. 먹고 가려무나.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국을 가리켰더니 그래도 국을 먹고 싶은 생각은 들던지 가방을 내려놓고 와서 밥을 한술 떴어요. 아, 딱딱해. 왜 그러니? 밥 딱딱하잖아요. 국만 새로 끓이면 다요? 밥이 어제 거네. 아! 입맛 버렸다는 듯이 며느리는 짜증을 부렸어요. 얹혀 사는 주제에 일도 더럽게 못하네요, 진짜. 어머님, 적어도 아들네 집에 얹혀 사시면요. 그리고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 갉아먹고 사시면 적어도 밥 정도는 제대로 하셔야 해요.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이 애가 이렇게까지 변했을지는 몰라서 머리가 멍청해지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쥐뿔도 없으시면서 왜 그러실까? 어머님 아들이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제 거고요. 거기에 얹혀 사시면 밥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서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뒤늦게 큰 방에서 나온 아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거기에 대답할 힘도 없어서 그냥 빨리 나가라고 고개를 저었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밥도 뜨지 못한 채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멍청하고 건방진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고민이 되었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요. 솔직하게 다 말하고 며느리 얼굴 변하는 걸 보는 거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동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너희 오늘 일찍 들어와라. 할 말 있으니까. 아들은 곧장 네 하고 단문을 보내왔지만 며느리는 아예 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줄은 알아서 저는 그냥 참아냈죠.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의 통장과 땅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은 약속한 대로 일찍 와서 저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제 더 이상 네 아내 못 참겠어서 그런다. 네? 아니 왜요?
저는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그 애가 몰랐던 며느리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말했어요. 아들은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오늘 아침 이야기까지 하고 나자 얼굴이 어두워졌죠. 더 같이 살 이유가 없겠는데요? 아들이 한참이나 생각한 끝에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어린 여자이고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절대 헤어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분명히 다정하고 상냥한 아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내가 어머니를 멸시하는 걸 두고 볼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사실 저한테도 돈 못 벌어온다고 말이 많았어요. 어머니한테 절반 드리고 제가 또 거기에서 절반을 저축했거든요. 나머지로도 분명히 생활비 충분하고 심지어 집에서 쓰는 돈은 어머니가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며느리는 아들한테도 어지간히 바가지를 긁었던 모양이더군요.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왜 일찍 오라고 하세요? 덕분에 야근도 못했잖아요. 회식도 있는데.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말하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앉으라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가까이 와서 앉지도 않고 저를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집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어쩌지 못할 거라고도 생각한 게 분명했죠. 저는 그래서 통장하고 땅 문서를 톡톡 두드렸어요. 땅과 집 여러 건이었죠.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제야 앉았어요. 그 애는 손을 뻗어서 통장과 문서들을 훑어보았죠.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애니 그 문서들을 알아보긴 하는 모양이었어요. 어? 이건 다 뭐예요? 엄청난 액수.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내놓은 걸 훑어보고 그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애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잠시 뭐라고 입을 우물거리던 며느리는 눈이 믿기지 않는 듯 계속해서 통장 액수와 땅 문서를 들여다보았죠. 어머님, 이게 대체 다 뭔가요? 우습게도 애 목소리가 굉장히 얌전해졌더라고요. 겨우 그 문서들 몇 개 보여줬는데 말이에요. 뭐긴 뭐겠니. 거기 보면 알잖아. 내 이름으로 된 재산들이다. 어머님, 이런 재산이 있으셨어요? 저는 전혀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면서 재산 목록을 훑어보았죠. 저는 그렇게 그 애가 훑어보는 것조차도 짜증이 나서 손에 들린 통장과 문서들을 탁 쳐서 빼앗았어요. 그래, 진작에 이걸 보여줬으면 네가 그렇게나 깽판을 안 쳤을까? 난 그게 궁금하구나. 어머님, 제가 언제 깽판을 쳤나요?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언제 깽판을 치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쳐왔고 계속 악화되어 왔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빤히 며느리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난 이제 더 이상 널 견딜 수가 없구나. 네? 나도 당신하고 더 살고 싶지 않아. 아들도 제 말에 덧붙였어요. 며느리는 눈이 커져서 당황하면서 급하게 제 무릎을 잡았죠. 어머님, 이게 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제 손에 들린 통장과 문서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통장과 문서를 그 애의 눈앞에서 흔들었어요. 이거 욕심나니? 그랬으면 잘했어야지, 처음부터. 전부 네 것이 될 예정이었는데. 어머님. 하지만 다 끝났다. 네 밑바닥을 보았으니 나하고 내 아들은 더 이상 널 가족으로 여길 생각이 없단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 앉았어요. 아들은 일어나서 며느리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여보 소리 그만하지. 이제 남남 될 거니까. 아들은 칼같이 말하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어요. 며느리는 곧 아들의 발치에 매달려서 통곡하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그냥 유산 스트레스 때문에. 며느리는 한참이나 울면서 아들의 발에 매달려 있었지만 저와 아들 모두 이미 마음을 결정한 뒤였죠. 결국 며느리는 이혼했고 아들은 혼자가 되어서 저와 지금 살고 있어요. 며느리는 솔직히 지금까지도 가끔 전화가 온답니다.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혼자 있어서 언제든 재결합할 수 있으니 어머님이 불러달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집착이 징그러워서 더 싫기는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전화 차단까지 해버렸고 아들도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게 근처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네요. 참 끈질긴 애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